영웅장 배드 테이스트.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스탠리 형과 함께 옛날 영화 이야기, 요즘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올드 앤 뉴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스탠리 형. 안녕하세요. 스탠입니다. 반갑습니다. 닥터님. 안녕하십니까. 병자님. 예,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도. 지난주가 아니고 화요일 날 또 제가 이 배드 테이스트 생방송을 보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행 도중에 전화 받으러 나가는 진행자를 보고 야, 아무리 날방이라지만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시청자 모독행위다. 격분해서 뛰어올려다가 거리가 멀어서 못 왔습니다. 살짝 이렇게 디스를 시작하는 거지. 라이브의 묘미죠. 라이브의 묘미. 저런 대답도 예상했습니다. 예, 참, 영화 없는 우리 삶에 이렇게 극장 관람이 없는 시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극장 가는 게 뜸해지는 요즘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아까 오면서 이제 그 우디님하고 크리스님이 하신 그 할리 리포트에 달린 댓글 읽었는데요. 영화관 못 가시니까 소식이라도 들으시라고란 말씀을 파고님 하셨잖아요. 그 말이 너무 짠하고 감사하다는 어떤 우리 영화 친구분의 댓글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또 짠해졌어요.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소식이라도 들으면서 만족하는 이 슬픈 상황 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 어떤 주제를 또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독일 얘기했는데 독일하고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예. 영화와 정치, 프로파간다 영화. 주제가 좀 세죠. 근데 영화 얘기를 하려면은 영화하고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예. 예, 오늘의 주제는 영화와 정치. 영화와 정치.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죠. 예, 예. 또 저희 방송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걔는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예. 거의 안 하는 편 아닌가? 다른 팟캐스트에 비하면? 저희가 요즘 줄였는데 그래도 많이 했었죠 한동안은. 근데 저희는 뭐 사실 현실 정치 얘기는 많이 안 하죠. 예. 물론 뭐 오디님이나 저 같은 현실 정치 얘기하면서 현 정부를 빨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아니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정부를 비판하든 칭찬하든 자유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모임이 있었고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하신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 미드프레스 컨텐츠를 찍는 데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양반은 뭐랄까 갑자기 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재인 정부가 말이야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일부러 퍼뜨리고 근데 그분이 그 전에 하셨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 중국에서 바이러스 들어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콩 시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소위 386 운동권들 정부라는 것들이 홍콩 탄압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왜 한마디 못해. 그때는 내가 끄덕끄덕 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문재인 이기작자가 말이야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퍼뜨리고 파건도 아시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뭐 비판을 하든 다 자유인데 그런 얘기하는 순간 당신이 굉장히 우스워 보인다. 그러니까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제가. 예. 노엄 촘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전체주의는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는 선전을 휘두른다. 그건 맞아요. 예, 김세현님 또 슈퍼챗 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뭐 지금 중국에서 저거 뭐야, 여전히 가짜 뉴스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이 실험을 통해 고의적으로 코로나를 퍼뜨렸다. 뭐 얼마 전에 드디어 증거를 내놨다 그러는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 사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나온 게 없고 증거는 논문으로 내야 되는데 논문이 나온 게 없죠. 논문이 나왔는데 그게 좀 인정받을 만한 학회지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논문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신 그 홍콩의 과학자인데 그 얘기를 사실 전부터도 몇 번 했었어요. 올 초부터. 네, 올 초부터 중국이 퍼뜨린 거다. 증거 있다. 근데 계속해서 논문이 안 나오니까 이제 과학계 쪽에서도 진짜 증거 있으면 좀 내봐라. 오히려 그런 분위기인 거죠. 저는 뭐 증거가 나오거나 명백하게 입증이 되면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평가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냥 빨간 거는 빨간 거고 하얀 거는 하얀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믿고 싶은 게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증거가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검증된다면 저 또한 열렬히 지지를 하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때는 좀 유보하고 관찰하는 입장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 팟캐스트 하면서 느낀 건데 스탠리 형이랑 저랑은 시대를 잘 타고 난 것 같아요. 시대 잘못 타고 났으면 분명히 친일파에 줄 섰을지도 몰라. 저는 예. 항상 프로페셔널을 지향하기 때문에 예. 예. 프로답게 살아남은 거기 프로답게 때문에 살아야지. 줄 대야지. 예. 예. 뭐 처음부터 일부러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분위기 좀 꺼내봤는데 풀려고. 예, 영화 정치 주제가 어렵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뭐 대단합니까? 또 편하게 우리만의 언어로 한번 영화 정치 이야기 풀어봐야 되는데요. 그건 있어요. 영화는 사실 초창기부터 굉장히 정치적인 매체였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영화의 테마를 혹은 프로파간다용으로만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아니고요. 영화 그 자체를 일종의 운동의 개념, 움직임, 운동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간 러시아의 영화인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화 정치 얘기를 이제 근원을 소급해 올라가면은 에이젠슈타인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병자님부터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는 러시아 혁명 이후로 특히 레닌주의에서는 그 선전물이라는 것들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거, 국민을 어떻게 계몽시켜서 자신들이 말하는 그 혁명의 과업에 맞는 동참시킬 사람을 양성할 것인가. 동참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크라라고 하는 신문 잡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형태의 미디어 쪽 관련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초창기 러시아의 그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혁명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어떻게 민중에게 전파할 것인가에 굉장히 관점을 둔 영화들이 많았던 건 사실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프로파간다로만 영화를 이해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 부분은 닥터님이 이해하실 텐데 몽따주 이론에 있어서 영화를 운동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인. 영화학교 들어가면 소비에트 몽타주는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 그냥 외워야 되는 게 르미에르, 멜리에스, 그리피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비에트 몽타준, 에이젠슈타인, 푸도프킨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제가 영화를 공부하던 그 시절 80년대 초반은 러시아, 소비에트와 관련돼서는 단어만 올려도 가령 뭐 막스 레닌은 물론이고 고리키만 얘기를 해도 이 새끼 빨갱이 이러던 시절인데 영화 교과서에서는 에이젠슈타인을 배우도록 돼 있었어요. 그걸 안 배우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역사에서는. 사실 인간의 역사는 선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선전의 역사 속에서 나온 창작물인 영화가 선전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파고님도 얘기하셨고 그 병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영화 나오기 전에도 벽보, 뭐 신문, 팜플렛, 우리가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그걸 통해서 선전 활동은 계속 이루어져 왔죠. 어떻게 보면 구텐베르그의 성경도 성경 자체는 선전물이 아니지만 선전과 계몽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프로파간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기원전 4세기부터 다룹니다. 아, 어떤 작품으로 기원전 사실? 플라톤이죠. 플라톤. 사실 소크라테스 역시 일종의 선전 활동을 하다가 그 사회와 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 오염시키고 사형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선전의 역사는 매우 긴데 영화라는 매체가 뜩 나오면서 이제 와우 이거 아주 짱인데 라고 해서 이제 영화의 선전적 기능과 정치적인 가능성에서 이제 눈을 뜬 정치가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 본명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형제님 왜 울리아노프가 레닌이 됐는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저는 그런 레나이강 관심 없습니다. 레나이강 주변에서 자랐다. 그래서 레나이강 주변에서 온 사람에서 레닌. 그리고 이제 당시 혁명가들이 이름을 숨기고 활동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울리아노프라는 성을 하면 안 되니까 레닌을 바꿨고 TMI입니다만 레닌이 사실 완전 러시아 사람은 아니에요.
타타르족 피가 섞여가지고 약간 좀 동양인 얼굴이 있잖아. 근데 어쨌든 레닌이 딱 그랬거든. 17년에 혁명 딱 나고 나서 20년에 딱 들어오고 영화하겠다는 젊은 애들이 막 온 거지. 에이젠시타 이런 애들이 딱 보고 나서 영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술이다. 팍팍 밀어줘라. 이래가지고 이제 모스필름도 만들고 너를 뭐 만들고 싶어? 10월? 오케이 돈 대줄게. 그다음에 전환 포텐킨 만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만든 게 우리가 영화사에서 배웠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디서 배웠느냐? 그리피스 영화를 보고 배워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영화 문법도 느끼고 파고님 얘기했던 운동성. 그래서 이제 또 한창 나오는 게 에이젠슈타인이 몽타주를 발명하게 된 게 일본 여행 때 두 가지 컬처 쇼크를 받았는데 일본 파나 우키요에 그거하고 이제 한자를 보고 각각의 이미지가 조합되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빠뜨릴 수 없는 게 결국은 에이젠슈타인이 몽타주 이론을 만든 가장 근본도 결국은 변증법 아니겠어요? 변증법이죠. 결국은 영화 이론 역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됐다라고 받아들여도 사실은 무리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나마 그 비디오라도 포텐킨을 일찍 본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포텐킨 수입이 안 됐지만 영어과에서는 교수님들이 일본에서 갖고 온 이제 일어 자막 그 들어간 테이프를 이제 수업 시간에 틀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영화 이렇게 뭐 어려워 변증법 영화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프로젝션 TV로 84년인가 5년도에 포텐킨을 정말 봤거든요. 재밌대.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 굉장히 건방진 멘트인데요. 제가 그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예. 영화를 이론적으로 먼저 정리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론 이전에 그 영화 자체가 좀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몽타주 이론을 막 배우는 거야. 그다음에 영화를 틀어서 아니 영화는 영화로 찍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론을 배울 필요가 있나? 이론을 영화에 적용한다고 영화가 꼭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나? 이런 불신을 가지고 봤다가 딱 보니까 배운 게 그대로 스크린에 구현되는데 좋더라 이거지. 근데 순간적으로 재밌대 멘트가 마치 제가 임백천 씨 사회 좀 보대 이런 거랑 똑같은 거. 그건 흑백 영화라서 예. 재미없을 줄 알았거든. 전환 포텐킨이야말로 그 당시에 나왔던 최고의 선동 영화죠. 그렇죠. 그럼요. 예. 러시아에서는 그 당시 소비에트 공화국이죠. 소비에트에서는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고 이 영화가 다른 서방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처럼 혁명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런 우월한 체제를 가져라는 선동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레인이 그렇게 팍팍 밀어졌던 이유가 있잖아요. 러시아 인민들이 글을 몰라. 그래가지고 뭐 전단이니 이스크라니 열심히 뿌려도 뭐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대학생이나 좀 배운 놈들은 그러니까 100% 중에서 10%도 알까 말까 해. 근데 이거 영화를 찍어가지고 그때도 러시아가 철도망은 좀 발달돼 있었잖아요. 기차마다 틀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 오쇼 이래갖고 뭐요? 그러면 이제 천막 쳐놓고 틀어대고 그러면 와 저 짜르 정말 저거 나쁜 시키네 저거 혁명 정말 올바른 일이네. 그 사람들을 이제 추동해내는데 굉장히 좋았으니까 더 효과가 있었죠. 아무튼 오늘 이제 주로 다루는 얘기들이 이제 프로파간다 영화잖아요. 그럼 프로파간다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프로파간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역사를 올라가면은 음. 기원전 4세기 이제 플라톤부터 역사를 잡아야겠지만은 현대적 의미의 프로파간다라고 하면은 1920년대에 나온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책 프로파간다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정확하게 관계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프로이트와 뭐 친척 관계에 있는 조카입니다. 조카인가요? 다 해먹는구만 집안끼리. 그 프로이트와 친척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1919년에 세계 최초의 그 PR 회사를 미국에 세우거든요. PR 회사 중요합니다. 그 PR 회사를 통해 가지고 상품을 이제 판매한 마케팅을 하다가 자신이 이제 그렇게 상품을 광고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이 나중에 이제 독일로 넘어가 가지고
괴벨스가 정말 열심히 탐독을 했고 결국 괴벨스가 이제 2차 대계대전 당시에 독일 민중을 상대로 프로파간다를 할 때 이 책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맞습니다. 썼다고 알려져 있죠.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거는 1622년이거든요. 그건 내가 몰랐네. 그레고리우스 15세가 당시에 만연하던 개신교들, 이 개신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을 하나 만들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교청.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단이니까 네. 개신교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포교 성성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가톨릭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집단을 만들면서 나온 단어가 바로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종교적인 의도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병장님 잘 짚어주셨는데 20세기 초에 그게 이제 일종의 그 광고 선전 용어로 됐는데 프로파간다 이꼬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광고 어드버타이즈먼트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쓰였던 게 프로파간다 선전이거든요. 예. 예. 그게 우드로 윌슨이 원래 반전을 내걸고 반전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우드로 윌슨이.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반전을 주장했었고 이걸 어쩔까 하다가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크릴 위원회. 에드워드 버네이스도 그 크릴 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거기서 4분짜리 이 이야기를 만듭니다. 영화 상영 도중에 이걸 틀어주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그렇지. 토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20세기 초에는 광고와 선전의 개념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다. 프로파간다라는 그 용어 안에 물건을 팔기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상업적 행위를 위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치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프로파간다 개념을 쓰기 시작하면서 선전이란 말 자체의 개념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 나치 이런 쪽에서 하도 프로파간다를 많이 하니까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어요. 이준익 감독님하고 이 양반이 원래 이제 영화 광고 쪽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때는 저 때만 해도 그 영화 극장에서 이렇게 광고 집행하고 마케팅하는 데를 기획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 때는 선전실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이 그렇습니까? 저 때는 이제 영화 쪽에서 마케팅하는 걸 기획실이라고 그랬는데 했더니 원래 선전실이었는데 선전하면 하도 빨갱이 선전, 나치 선전 이래가지고 선전이라는 말 자체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감독님이 일하셨던 8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에도 광고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이제 선전실이라는 말을 폐지하고 영화 마케팅 광고 기획실이라는 얘기를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선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거의 정치 선전에 국한돼서 쓰인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TV 광고를 선전이라고 하셨다고. 야 선전 나온다 텔레비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고. 도움도 안 되는 거. 예. 어쨌든 영화는 탄생과 더불어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영화를 유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맹작에도 통하는 시각적 전달력과 확산력. 뭐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크죠. 재밌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이 가짜 방송을 라디오를 틀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게 독일 애들이 만든 프로파간다 방송인 걸 알면서도 청취율이 높았었거든요. 불어 방송인가요? 독일에서 만든? 그게 프랑스 사람들이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이유가 단 하나. 프랑스 라디오 방송보다 재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얘기가 건너뛰지만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도 그 동베를린 시민들은 서베를린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맞으면 내가 동독에 살지만 서독 방송을 보면은 참 다르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맞는 것인가. 그만큼 프로파간다가 무서운 겁니다. 예. 한쪽만 바라보고 되도록이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 영화인들로부터 이론도 성립되고 실제 활용도 됐던 프로파간다 영화가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꽃을 피우게 된 시절이 있죠.
언제죠? 제2차 세계대전. 근데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프로파간다라는 게 결국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하고 이제 일치돼야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영화인들이 정치 권력하고 이 꿍짝이 맞으면 속되게 말해서 잘 나가는데 정치 권력에 눈 밖에 나게 되면은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거는 물론이고 아예 그냥 본인 자체가 그냥 골로 가시는 수가 생겨요. 에이젠슈타인 얘기를 하다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레닌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에이젠슈타인은 이뻐도 하고 참 귀여워도 하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스탈린이 됐단 말이야. 스탈린이. 이제 뭐 예술이고 나발이고 스탈린 입장에서는 그냥 당과 인민에 복무하는 영화만 만들라고. 아, 내가 또 북한 사투리를. 어쨌든 신고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에이젠슈타인은 물론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 전에 또 영화인이고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열상 마음에 안 드는 영화를 자꾸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에이젠슈타인은 결국 스탈린 시대에는 아주 힘들어져서 영화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사람이 독일의 여러분 잘 아시는 레니 리펜슈타인. 아, 이 누님이 원래 발레리나였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배우도 좀 하시고. 근데 이제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두 편을 만들었죠.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첫 번째 영화가 의지의 승리. 의지의 승리. 지금 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당대회. 그 나치가 집권하고 얼마 안 있다가 뉘렌베르크에서 가졌던 전당대회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인데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영화를 잘 만들었어. 아, 예술이죠, 예술. 이걸 오프닝을 보시면 확 느낌이 올 건데 오프닝이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구름을 헤치고 나는 항공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항공사 별로 없을 때예요. 그게 굉장히 멋질 뿐더러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히틀러가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시퀀스가 땅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의 이미지, 예수의 이미지를 그렇지. 그대로 영상화한 거죠. 실제 아마 그 부분은 영화사를 통해 많이 밝혀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레니 리펜슈탈이 그 전에 찍었던 영화 성스러운 산 때문에 픽업을 하게 되는데 성스러운 산이라는 영화를 보면 레니 리펜슈탈이 자연을 담아내는 방법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특히 무빙 이미지도 무빙 이미지지만 레니 리펜슈탈 영화적 작법으로 말이죠. 앵글 감각이 탁월해요. 아까 얘기했던 카메라에 당시에 무슨 뭐 드론이 있었습니까? 30년 되면 헬리콥터도 많이 안 쓰일 때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프로펠러 비행기에다 카메라 말아가지고 그 마운트도 없었을 텐데 저 밧줄에 매달고 찍어는 어쨌든지 간에 그다음에 이제 올림피아라고 그 베릴 올림픽 중계 장면을 보면은 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계 선수들이 장대 높이 뛰기 할 때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기록 영화 사진 보면은 그거 앵글을 잡으려고 트랙을 땅을 파가지고 네. 땅 속에 들어가서 카메라맨이 이 안각으로 찍으니까 그냥 넓이 뛰기나 장대 높이 뛰기는 뭐 실질적으로 한 2m? 뭐 한 1.5m. 근데 땅에서 2m 높이에 뛰는 선수를 2m 더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렌즈로만 이게 조작 내진 교란하면은 거의 이 사람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게 제가 선전에 하도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지 집에 있는 올림피아 이 DVD를 딱 보면 2부가 미의 제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제목이 피의 제전으로 보이더라고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완성도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의지의 승리는 나치 찬양 다큐멘터리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스탠리 형이 얘기한 그 스틸은 아마 영화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 영화 교과서에 다 그 스틸 사진 다 들어가 스틸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들에게 이제 베릴 올림피아가 조금 유명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엔딩에 손기정과 맞습니다. 예. 남승용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근 9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제 그때 가만 있어봐. 일단 동양인이 마라톤에서 우승한다라는 것 자체
이거는 감사합니다. BTS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로 기생충으로 오스카 작품을 탄 거? 그것보다도 더 큰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손기정이 아니라 기타의 손이란 이름으로 어쨌든 일본인으로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신 말이죠. 히틀러가 손기정 선생님한테 월계관을 씌우는데 표정이 아주 똥 씹은 표정입니다. 그때 물론 슬퍼하셨을 거예요. 근데 욕 안 하셨을까 속으로? 어떤 욕을 하셨을까? 손기정 선생님이? 아니 정말 내 조국이 있는데 딴 나라에 국기를 달고 열받지. 더군다나 어. 우리를 침략한 국가에 국기를 달고 해서 거기 더군다나 1등까지 하셨는데 그 슬픔과 더불어 속으로 뭐 같구만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를 네. 다시 자세히 보면요. 분명히 1등 상위에 서 있는데 손기정 선생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세요. 네. 뭐 야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순영 선생님도 그렇고 오히려 3등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굉장히 쪼개고 있어. 뭐 이렇게 김치 막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예. 그럼 히틀러의 표정도 그때 육상은 제시 오웬스가 오관왕을 예. 쓸었잖아요. 흑인이거든. 그러니까 히틀러의 목적은 백인. 특히 아리아인이 우월하다라는 걸로 했는데 동양인이 올림픽 금메달 따고 흑인이 오관왕하니까는 제시 오웬스 메달 걸을 때도 똥심 표정이고 참 저 그 다시 보면서 손기정 선생님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히틀러는 걸어주면서 아이씨 이런 표정을 보면은 아 참 착잡합니다. 예, 착잡해요. 여기서 TMI 한 발 더 나갑니다. 올 초에 일본에서 작년인가 NHK에서 대하 드라마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의 운동화 개발 선구자 이야기를 경장님 요즘 많이 안 보시는구나. 저는 잘 안 예, 보는데. 대하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식스 개발자든가 하여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운동화를 송기정 옹이 신은 운동화를 개발한 사람의 얘기를 대하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원래 올해 도쿄올림픽을 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NHK에서 도쿄올림픽 이 부음용으로 대하 드라마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장면이 나와요. 송기정 옹이 베를린 마라톤 우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드라마는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선군이 우리 선생님이 만든 운동화를 신고 우승을 했어. 역시 우리 선생님의 운동화는 대단한 운동화야. 손군도 잘했어. 이러고 훅 넘어가거든. 아 열받더만 또 그 장면 보니까. 이 대하 드라마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프로파간다 영화죠. 일본에서 특히, 나오는 대하 드라마들은 프로파간다가 특히 많습니다. 특히 NHK는 그래요. 예, 바람 앞에 예. 구름 같은 것도 보면 예. 그렇고요. 하얀다리님이 또 지적해 주셨네요. 남승용 선생이 3등이고 영국 마라토너가 2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죠. 그리고 영원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딜레마죠. 의제 승려 올림피아 같은 정말 영어적으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기록한 이 필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요즘의 관점에서 볼 때 제국군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영화에 대한 존경심으로 제국군에 맞서 싸우는 레지스탕스를 그린 스타워즈가 오마주를 바친 것은 우리가 PC함의 관점에서는 과연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뭐 스타워즈가 오락가이한 거는 뭐 의제 승리뿐만 아니라 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는 이제 스타워즈 얘기는 공화정과 제정의 대립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는 하는데 그 파고님의 문제는 참 예민한 게요. 예, 예민해요, 되게. 예.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 영화의 어떤 메시지나 정치적 의미까지 공감할 수 있는가 분리해서 봐야죠 일단은. 완성되게 나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인데 워낙 영화가 뛰어나가지고 할리우드에서 그 의지에 승리하고 올림피아를 보고 경악을 했답니다. 이렇게 영화가 좋을 수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프랭크 캐프라가 인터뷰한 거 나오거든요. 고마워 넷플릭스 덕분에 Why We Fight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미국 선전성에서 그러니까 선전한 쪽에서 보여줘갖고 프랭크 캐프라가 봤는데 그때 막 전쟁이 막 시작되는 당시였잖아요. 2차 세계. 프랭크 캐프라가 그래요.
이제 우린 전쟁에 졌구나. 의지의 승리를 보니까 너무나 독일이 위대하고 다른 나라들은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게 대항 영화 Why We Fight인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나왔죠. 특히 대표적으로는 이제 월트 디즈니. 음.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그 2차 대전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프로파간다 성격이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었고 그것이 또 사실 지금 봐도 되게 재밌다 싶은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작품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전쟁에 대한 좀 투쟁심 같은 걸 고취시키고 적개심 그 당시에 이제 그 디즈니가 내놨던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그 독일이나 그쪽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 주축국들의 그 전체주의적 시각을 깔아뭉개면서 자유주의의 위대함을 선포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작용을 했지요. 1936년도에 일본에서 디즈니 만화를 베낀 그런 프로파간다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아하. 이블 미키 어택이라고. 이블 미키 어택. 재밌다. 미키 마우스가 악마처럼 일본을 침략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공격받는 캐릭터가 고양이 펠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프로파간다가 도입되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인정사정 받을 것도 없고 상대방을 뭐 악마로,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악마로 묘사했듯이 미국이나 연합국은 일본이나 독일을 뭐 악마 중에 상악마를 묘사했고, 말하자면 이제 그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사실 2차 세계대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전쟁은 전장에서 병사들끼리 하는 거였다면은 참호전, 진지전. 그렇죠. 2차 세계대전부터는 총력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전장에서만 벌어진 게 상대방 도시, 뭐 민간 시설 다 때려 뭐 부수기 시작하고 선전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뭐 죽기 살기로 싸웠기 때문에 뭐 그런 작품들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도 또 잘 만들기까지 하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와이 파이터 중에서도 좋은 거 많거든요. 처음 이 선전 클립들이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 뉴스릴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 나온 영화들은 사실 크게 재미는 없었죠. 그러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영화들이 일단 잘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1945년 전쟁 직전에 라울 윌시가 만든 오브젝티브 버마. 영화 정말 재밌거든요. 라울 월시 아닌가? 라울 윌시. 예.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한번 우리 개개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진짜 민감해요. 근데 뭐 개개인 생각이니까 예술가의 성취와 프로파간다의 목적은 구분되어야 한다. 저는 그 구분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라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좋은 영화가 있다. 그러면 이 영화는 하나의 텍스트인 거죠. 이 텍스트를 해체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고. 그런데 리펜슈탈의 영화들은 그냥 데이터로 취급하자. 데이터로 취급하자. 이건 정보일 뿐인 거죠. 거기서 의미 부여하지 말자. 이런 장면들은 훌륭하고 후대에 영향도 많이 끼쳤지만 이것 자체로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일 뿐 우리가 여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거랑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우리가 문장을 읽고 그럴 때 이제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구분을 하잖아요. 텍스트는 그야말로 글자 그 자체고 콘텍스트는 그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있는 연결해서 나오는 새로운 의미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그 텍스트와 콘텍스트, 즉 영화 기술과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특히 이제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일본의 특수효과 전문가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스브라야 에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의 특수효과 기술이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만들었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파간다 영화들이거든요.
참 묘한 굉장히 가슴이 측면이에요. 아픈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텍스트와 콘텍스트란 입장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면은 최대한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게 생각이 이제 합니다. 말하자면 저 심리적 그 삼각형, 심리 안정형 삼각형이 불일치하면서 나오는 일종의 진술인데 그렇죠. 예.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겁한 변명입니다. 변명. 굉장히 비겁한 비교 그 맞습니다. 쯔브라 에이지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과 그의 과거 건국재단 복무 이력 때문에 이제 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근데 그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얘기 못한 게 독일하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일본도 프로파간다 영화를 엄청 제작을 했거든. 그래서 쯔브라야 에이지가 주로 만들었던 게 일본군이 이제 태평양 군도에서 연합국의 그 기지들을 어떻게 통렬하게 깨부수고 승전을 거뒀는가 뭐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실제 비행기 동원 못하니까 미니어처로 만든 거 아니야. 어? 그게 실감 나가지고 괴변스가 보고 얘 천재인데 이랬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전력 때문에 종전 이후에는 쯔브라 빵이 안 간 게 다행이지. 빵에는 안 갔죠 쯔브라 에이지가. 빵까지는 안 갔는데 일자리를 한동안 잃었지. 일자 잃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질라부터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프로라면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퀄리티를 만드는 게 진정한 프로다. 그건 일의 측면이고 두 번째 인간의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느 쪽에 돈을 받는지를 선택하는지가 이제 인간의 측면이다. 이 두 개를 이제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쉽진 않죠. 제가 바라는 거는 내가 받고 싶은 쪽에서 돈을 받아서 정말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최대한의 퀄리티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게 프로다운 자세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받고 싶지 않은 쪽에 돈을 받아야 될 것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굶어 죽어도 좋아. 저런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맞을 수가 있겠지만 프로로서는 고민 때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게시판은 친애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데 우리 글로 화제를 한번 돌려볼까요? 크리스마스 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방송만 들어오면 옛날 얘기하고들 난리지? 예. 이게 이제 올드앤뉴니까 예. 크리스마스 실 초등학교는 제가 당연히 샀던 걸로 기억하고 답변 샀습니까? 안 살려고 해도 학교에서 강제로 예, 떠넘기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었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는 갑자기 떠올랐는데 올해 크리스마스 실의 모델로 펭수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한동안 우리나라 결핵 퇴치됐다고 그래서 발매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실을 아니면 계속 결핵 발매했던 환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있다며. 그래요? 다시? 얘들아 몇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고요. 결핵이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나는 병은 그 완전히 있나요? 퇴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코로나 사태 오기 전에도 결핵 환자가 은근히 있었답니다. 제 지인도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뭐 폐결핵으로 뭐 돌아가신 분도 있었으니까 크리스마스 실이 의미가 있었는데 다만 저 기억은 나는 닥두님이 너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게 지금 우리 얘기에 집중해요 이제. 아니요, 지네들끼리 여전히 떠들어요. 크리스마스 실 얘기하는데도 우리 이제 우리끼리 떠들자고요. 크리스마스 실 얘기를 우리가 하니까 지네들이 또 딴 얘기하고 있어. 예. 이 얘기만 하죠. 그 할당을 하잖아. 그 학생들 얼마씩 내고 몇 장 가져가라고. 근데 옛날에 참 무식했지. 그 아이의 이름이 닥두는 아니었지만 형편상 크리스마스 실을 못 사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야 그렇게 불러다 쪽을 주더라고 선생님이.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그렇죠. 2학년 때인데 야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아니 쟤는 형편이 안 돼서 크리스마스 실을 못 사오는데 그걸 불러다 이렇게 쪽을 주냐. 맞아요. 굉장히 참 분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애들이 주로 이제 그런 애들을 위해서 몇 장씩 사곤 했죠. 더. 예. 그리고 뭐 저희 공병 주워 오게 했잖아요. 공병 주소. 공병 주워 오면 애들 뭐 공병 주스러 다닐 때 저는 공병 만들어야 되나 슈퍼 가서 음료수 사다 마셔야겠네. 그랬죠. 지금 계속해서 결핵 얘기가 채팅에서 예.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분 좀 주목해 주세요. 예, 결핵 환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하긴 그러니까. 영화 기생충에도 관련된 이야기 나오죠. 예. 하여튼 뭐 병자님 뭐 텍스트 컨텍스트 얘기했는데 그럴 때는 짧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도 좆가 그만 이러고 그냥. 이게 이제 예. 라이브 때는 라이브지만 재미를 원칙으로 이제 우리가 재밌게 진행을 하는데 예. 이게 또 남잖아. 또 방 PD님이 잘 편집해가지고 올려주시잖아. 그러면 예. 여기에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재미도 있으면서 내용도 있는 얘기를 해야죠. 예. 네. 근데 대화방만 보면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 2차 세계대전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그 유명한 나치의 선전 영화들, 그리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헐리우드의 뭐 존 포드라든가 그렇지. 이런 유명 감독들이 대항하는 영화 필름을, 선전 필름을 만들었고, 실제 이제 옛날 전쟁 영화들 보시면 꼭 그런 장면들 들어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젊은이들, 병사를 포함한 데이트할 때 극장에서 그 어떤 영화를 보면서 환호성 뭐 환호성 지르고 했던 그 영화들이 바로 선전 영화들 Why We Fight 그쵸. 였던 거죠. 예. 아니 넷플릭스 하기 전까지는 이거 볼 방법이 없었다니까. 그렇죠. 예. 예,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이제 언론 공부를 하는데 이 언론학 공부하면 또 이걸 다 다뤄요. 당시 교수님께서 김군 자네는 영화 전공이랬는데 와이 파이트 봤나?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보란 말이야. 못 봤습니다 했더니 약간 실망한 뜻이. 예. 근데 이번에 약간 넷플릭스에서 전편을 쫙 보고 참 잘 만들었네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꽤 충격적이기도 할 거예요. 충격적이었지. 현대식 프로파간다 이론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그렇지. 그걸 가장 잘 활용한 결과물이 독일에서 나오니까 완전 적대국이. 그러니까. 예, 여기서 그 Why We Fight 이야기 하나만 더 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불운한 경우인데, 이런 선전 영화를 잘못 자기 영화 속에 삽입했다가 파쇼로 몰려서 굉장히 비극적인 영화 인생을 이어가야 했던 영화인이 있죠. 누구죠, 닥스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바로 폴 버벤이죠. 그가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바로 Why We Fight라는 것을 어떤 군대에서 그 홍보하는 문구로 사용을 했다가 중요한 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폴 버벤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당연하죠. 그의 조국 네덜란드 였다는 것 때문에 결국 그가 파쇼라는 모함을 쓰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는 또 메카시즘 이후에 감독들을 물어보나 이랬더니 네, 그거는 정말 잘못된 프레임 짝이고 당시에 폴 버벤이 거기다 넣었던 거는 외계인을 상대로 싸웁시다라는 모병 프로그램의 제목을 와이 파이트라고 다른 거는 일종의 풍자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 인터뷰도 했지만 그 형님이 이제 30년대생이니까 진짜 나이 많으시네. 인터뷰에 보면 자기 어렸을 때 그 네덜란드에서 폭격을 맞은 기억이 있답니다. 7살, 8살 때지만. 기본적으로 반전이고 전쟁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영화는 굉장히 폭력적이지. 그러니까 그 영화가 분명 패러디 의도로 쓰였고 당연하죠. 특정 진영을 패러디하기 위해서 쓰인 건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 이런 프로파간다 필름 자체 미디어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오히려 왜냐하면 또 스타쉽 트루퍼스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을 영웅들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도 미국 영화고. 그래서 오해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런 의도 없습니다. 예. 안타깝죠. 네. 와이 파이트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국의 프로파간다. 한국의 프로파간다의 정점은 두 개가 있죠. 대한 뉴스와 전후. 그건 TV 프로파간다고. 저는 영화 프로파간다로 일단 대한 뉴스와 배달의 기수. 배달의 기수. 이제 실제 영화관에서 틀었고. 배달의 기수를 얘기한다는 게 전후를 얘기해요. 전후도 프로파간다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적어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슨 영화가 프로파간다. 이거 또 안 보여라. 어쨌든 전쟁 영화나 좀 그런 영화는 기본적으로 프로파간다가 안 깔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배달의 기수는 국군홍보관리소라는 국영 기업에서 만든 프로파간다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의도가 이제 강하게 드러났을 뿐. 가장 대표적인 영화를 들라면 신상옥 감독이 만든 빨간 마우라 같은 영화들. 이 최고의 프로파간다 영화 중에 한 편이죠. 탑건도 프로파간다 영화고, 마이클 베이가 주로 이제 그런 국뽕 프로파간다 영화의 전문이죠. 사실 전쟁 영화에서는 프로파간다가 아닌 영화를 꼽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반 프로파간다 영화로서 올리버 스톤의 플래툰 정도? 그러니까 반전 프로파간다 영화로서. 플래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 다 걸쳐 있죠. 하나는 전쟁을 반대하고 그러면서도
영웅적이고 미국적인 우리의 군인. 그래서 플래트는 실제 비난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은 정작 베트남인의 시각이 빠졌다. 그래서 올리버 스톤이 이후에 저거 뭐죠? 그 베트남 여주인공 내세웠던 하늘과 땅. 예, 뭐 이후에 영화들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프로파간다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영화라고 한다면 철십자 훈장 정도 될 수가 있겠죠. 제임스 코반 나오는. 어쨌든 이제 그 대한뉴스는 제가 알기로는 미군정 시절에 리버티 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도 미국에는 그 영화로 프로파간다하는 전통이 있었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외정 시대 때도 그 프로파간다 영화 많이 있었고, 그 한국 영화인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만세 최인규 감독님도 외정 시대에는 그 만몽일체 내선일체 영화 만들었다가 해방되고 나서 나 반성한다. 최인규 감독님은 그 나 친일파였던 거 숨기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했어요. 자기 과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읽은 자료는 과거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래가지고 자유만세라는 영화 찍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 뭐 한국전쟁 나오면서부터 이제 대한뉴스 이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90년대까지 만들었어 그거를. 그렇죠. TV가 없던 시절은 거의 유일한 영상 프로파간다 매체였죠. 예. 한국의 작품들은 뭐 프로파간다라는 표현을 써대고 요즘에는 좀 빗대자면 요즘은 막 그렇게까지 프로파간다는 아닌데 어용이 좀 그나마 좀 근접한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사실 프로파간다 작품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정치 권력에 부응하는 영화와 정치 권력에 반대하는 영화. 맞아요. 두 개 다 포함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프로파간다에 속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정의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요즘은 프로파간다 영화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에 부응하는, 그러니까 어떤 꼭 정치 권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큰 권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형태로 영화 또는 뭐 그런 작품들을 프로파간다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긴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반권력 정치 투쟁의 선봉에 섰는가, 또는 어떤 경우는 영화인들이 어쩌면 저렇게 권력에 아부를 하면서 이렇게 단물을 쪽쪽 빨아먹었는가. 워낙 사례가 많고 지금 얘기했던 뭐 레니 리펜슈타인도 그렇고, 하여간 제2의 요지는 정치와 영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배달의 기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배달의 기수는 아주 못 만든 프로파간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국군은 아무리 총을 맞아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꾀레군들은 손가락만 튕겨도 심하게 가다면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의 기수든 전우든, 제가 가장 그 인상 깊은 장면이 가령 토치카에서 제가 기관총을 잡고 닥터님이 이제 부사수인데 밀려오는 중공군을 상대로 내가 기관총 연락 쏘다가 쓰러진단 말이지. 그럼 닥터님이 저한테 이제 김 선사님 정신 차리세요. 김 선사님 눈을 떠요. 나는 죽어 있어. 그러면 이제 닥두 일병이 분노에 차가지고 쓰러진 나 대신에 기관총을 딱 잡고 이런 개새끼들 하면서 이제 다다다다다 그게 저기 나왔다. 똑같은 내 인상을 봉오동 전투에서 받았어. 여기 게시판 통해서 스탠님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달턴 트럼퍼처럼 사상 때문에 탄압받았던 영화인들이 있는지 있다면 좀 소개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제 은사님이셨던 유연목 감독님이 오발탄 만들고 아주 치도곤을 치르셨습니다. 마침 오발탄의 개봉 시기가 5.16 그 비스무리한 시기였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오발탄은 이제 사회파 영화였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좀 얄궂게 된 게 그 오발탄의 김준기 선생님 주인공의 어머니가 약간 뭐 실성을 하셔가지고 가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다가 메시지를 부여했죠. 어떤 XX가 그때 이제 왜 그 4.19하고 5.16 사이에 학생 주도였던 통일 운동이 있어가지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슬로건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누가 잡지인가 어쨌든 신문사에서 오발탄에 저 가자 북으로 가자는 얘기다.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호목 감독 끌려가가지고 뭐 저한테 뭐 맞았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때 내가 좀 고생 좀 했지. 예. 그 당시에는 북한군을 아주 조금만 인간적으로 그래도 잡혀가던 때였어요. 그건 피아골. 예. 그 감독님 이만희 감독. 이만희 감독님은 돌아오지 않는 해변에서 그랬고 예, 예. 피아골은 이강천 감독님. 그리고 이두용 감독이 최후의 증인에서 이걸 사실적으로 다뤘다고 영화 다 잘리고 또 잡혀갔었죠. 그때는 뭐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끌고 가가지고 저는 영화는 아니지만 83년도에 연극을 올리면서 저도 검열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문광부에서 대본 검열을 하다가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안기보다 꼰질렀네. 2차 검열을 연극 올리는 무대에서 83년도 겨울에요. 안기보다를 졸라 쌀벌하더만. 그때는 자 한번 해보쇼. 그래서 저는 이제 말단 캐스트였지만 연기를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연출을 했던 형님이 이제 잠깐 어디 갔다 오시더라고. 했더니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했더니 요거 빼고 요거 하지 말고 걸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조금 구분을 하고 좀 어긋나간 경향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리해주세요. 프로파간다 영화에서 지금은 영화의 검열 쪽으로 흘러갔는데 두 개는 조금 다를 것 같고. 정치와 영화 얘기하다 예, 보니까 예, 그랬고 예. 그것보다 사실은 프로파간다 성향이 짙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영화도 있지만 음악. 예를 들자면 음반을 냈을 때 필수적으로 그 음반에는 건전가요라고 불리는 그렇지요. 것들을 강제로 삽입시켜야 됐던 일종의 어와. 프로파간다 행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와 둥기둥기 그렇죠. 우리 마을 새마을 그다음에 최고의 히트 건전가요는 정수라의 대한민국. 이제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곡이지만 건전가요가 삽입되지 않으면 발매 자체가 발매가 되지 되는, 않았던. 예.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았나요? 무슨 새마을 노래도 막 담기고 그래서 건전가요. 제가 그래서 기억하는 뭐, 것 중에 손 모아 가슴 모아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요. 지금 들국화라는 밴드가 있잖아요. 예. 오래간만에 제가 LP를 다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들국화라는 밴드가 얼마나 독특하냐면은 건전가요를 넣어야 되잖아. 앞으로를 전인권 씨가 직접 불러서 넣었어. 예, 맞아요. 예. 자기의 앨범에 이상한 노래가 들어오는 거를 용납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건전가요를 안 넣으면 발매가 안 되니까 자기가 들국화 전인권 샤프를 앞으로 이렇게 불렀더라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깔려고 일부러 거의 이제 개긴 거라고 봐야지. 건전가요를 얼마나 불건전하게 부를 수 그러니까 있는지. 그런 시대였어요. 예. 하여튼 한국에서도 정말 다양한 방식의 프로파간다가 존재했고 주로 80년대까지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또 저희 방송을 즐겨 드시는 우리 일베들은 굉장히 비난할 텐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가 프로파간다의 의심을 가진 영화들을 몇 해에 걸쳐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떠오른 영화가 있는데요.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제가 좀 받아서 확대하자면은 온갖 디지털 매체와 미디어가 많은 시대에 저는 영화의 프로파간다로서의 성능이 이제 거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영화가 프로파간다 매체로서 아직 세구나라는 걸 다시 확실하게 느끼게 된 영화 중 하나가 내부자들. 거기 딱 보면 재벌, 보수 언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꿍짝꿍짝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쌍놈의 그 빨갱이 새끼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논설위원께서 회장님 그 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어차피 민족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짓다가 알아서 그칠 겁니다. 요 장면에서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감독이 그 백윤식 선생의 얼굴에 비클로즈 받으라 입만 들어. 나도 무슨 저거 좀 센데? 그래갖고 그 극장에서 한 800만 들었고 감독판까지 하면 거의 1000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당시에 뭐 누구였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구나. 그리고 그 높은 관료께서 또 확인 사살해 줬잖아. 그 영화 뭐야? 그거 거기 나오는 내부자들의 이거 해갖고 또 기자가 또 그걸 쓰는 바람에 정무 기자님하고 같은 회사였던가 거기가?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내부자들이 최근까지도 그 반정부적 프로파간다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낸 걸 보고 나는 야 역시 영화가 그때는 다른 매체들이 막혀 있을 때니까. 이 잠시만요. 스탠리 형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아는데 슬슬 피해 가시는 것 자, 같아요. 그 다음에 예. 근데 이제 그 개돼지라는 관용어가 지금은 이제 반대쪽에 의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단어로 정책된 걸 보고 효과가 있구나. 그때쯤 이제 저게 또 나왔었죠.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죠. 연평해전. 이 프로파간다 영화들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게 이 영화들이 담고 있는 주장들이 대체로 증명 불가능한 주장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괴벨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프로파간다를 실행할 때는 증명 가능한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라고. 증명 가능한 사실들을 선별해서 제공했을 때 이건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영화들을 보면 증명 불가능한 주장들을 제시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나오면 실패하는 거죠. 최근에는 영화가 굳이 프로파간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유튜브에 보면은 증명 불가능한 사실 가지고도 열심히 주장하는 유튜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능은 떨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영화로 프로파간다를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예, 유튜브가 훨씬 나아요. 예. 근데 이제 저런 건 있죠. 그 연평해전이 이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는 이제 내막을 자세하게 알고 있고 개봉을 했는데 이게 좀 된다라는 거야.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저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후에라도 좀 되는 영화는 원인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가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업자로서 버릇이 있는데 그 엔딩 장면에서 울더라고. 관객들이 울어요. 영화의 완성도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런 거지. 연평해전이 이제 잘 되니까. 근데 그거는 반대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연평해전 같은 영화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영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저거 동원한 거다. 저거 자연스러운 흥행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연평해전이 흥행을 했어도 저거. 근데 제가 말한 핵심은 입장을 떠나서 관객이 움직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절도 있고 세련된 방법으로 정서를 자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연평해전이 절도 있고 세련된 방법으로 정서를 자극한 영화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지향하는 입장에 내가 동의하는 바도 아니고 근데 울더라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어이 닭관계 이 영화는 저쪽 돈 받아서 만든 완성도도 좀 후진 영화고 이런 거 울면 당연히 수준 떨어져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다만 잘 만들지 못한 걸 탓할 뿐. 예, 저 베이커 스트리트님이 노골적으로 질문해 주셨어요. 연평해전과 인천 상륙 작전이 프로파간다 영화냐? 프로파간다 영화죠. 저는 프로파간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프로파간다 영화라고는 그건 할 수는 아니에요. 없다. 그 옛날하고 다른 점이죠. 다만 분명한 건 보수 쪽 언론이 지분을 가지고 투자에 참여했었고 TV조선 쪽에서 펀드가 들어갔던가 그래요? 예.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프로파간다 영화다. 정부가 주도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국고를 쓰면 표시가 나고 큰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그래서 이제 진영을 막론하고 프로파간다 영화는 다 만드는데 배 아프겠지만 보수 진영은 프로파간다를 잘 못 만든다. 영화를 졸라게 촌스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 헐리우드다 민주당 지지자가 많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영화판이 말이야 빨갱이들라고 너네들 얘기하는 것도 영화 쪽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진보라든가 이쪽 분위기 많죠. 사실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던 JSA라든지 박강영 감독이 만들었던 웰컴 투 동막골 이런 것들 프로파간다 영화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 내세우는 것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 또는 우월성 또는 우리 민족이 함께 해야 돼. 요걸 다루고 있는 영화들인데 영화를 잘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먹히는 거죠. 사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넣으려고 하면은
그 영화들이 대부분 촌스러워지더라고요. 음흠. 근데 특히 보수 쪽에서 나오는 지금 나왔던 뭐 연평해전이라든지 뭐 인천상륙작전 그런 영화는 너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만 너무 내세우고 결과적으로 도대체 이게 너무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완성도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그래서 제가 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충무로에서 야, 배달의 기수 찍냐? 뭐 하냐? 그랬을 때 배달의 기수가 어떤 식이야? 김상병이 쓰러지면 박일병이 야, 이 나쁜 놈들아! 기관총을 쏴대고 아무리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연평해전은 거의 그 시대의 작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근데 장사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왜 되지? 그때 제가 그 분석한 원인은 젊은 층들의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나 반감이 어느 정도 이 영화에 반영된 게, 그때 막 핵 실험하고 막 한참 그럴 때야. 그래서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북한이 밉다 보니까 북한을 까는 영화에 이렇게 젊은층이 호응을 보인 게 아닌가. 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저쪽에서 잘 만든 우익 진영에서 잘 만든 프로파간다 영화는 전 철저히 그 의도는 숨겨졌지만 국제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 그 태극기 장면 왜 넣었느냐. 전반적으로 뭐라 그럴까, 보수적인 입장에 쓴 영화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본인의 의도하고 완전 다르게 해석됐다고 그러더만요. 풍자였다라는 거지. 태극기 국기가 강식 장면 자체는. 근데 우리 누나가, 아니 춘희 삼촌이 그랬던가? 저걸 봐라. 당시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애국심에 가득 차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기를 내리면은 경례를 한다. 저도 그 장면은 그냥 그 시대를 그거는 풍자야. 시대를 조롱하는 풍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톤은 보수적인 건 맞죠. 그 영화는 저는 물론 이해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뭐 산업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근데 저는 그 영화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진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해요. 1000만 넘었어. 그럼요. 예. 그래서 또 최근 얘기 한번 해보자고. 최근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뭐 영화 유튜버 한 명이 또 우리 강철비 2를 보고 그랬나요? 예. 또 일종의 프로파간다 영화다. 정보 빨아주는 영화다. 좌파 영화다. 좌빨 영화다. 이렇게 했다 또 굉장히 비난에 휩싸였어요. 뭐 프로파간다 영화 맞지 뭐. 내가 볼 때는 프로파간다 영화인데. 근데 저는 확실히 정치를 저도 모르는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도 강철비 다뤘었죠. 예. 강철비는 특정 의도 어떤 세력들 영화사 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감독의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드러내는 영화지. 그건 그게 맞습니다. 프로파간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라고 해서 어떤 한직 우리나라 정치 구도 속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감독 자신의 어떤 민족 문제에 대한 비전을 담아낸 거죠.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프로파간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는 넓은 의미를 따지는 게 좀 의미가 없고, 좁은 의미에서라면 일종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의도가 영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강철비 2에는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겠다 그런 거 없고, 단지 우리 민족이 좀 잘 살아보자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있을 뿐이죠. 본인의 신념을 설파한 거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여기서 또 병자님 등판하실 때가 됐는데, 우리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70년 전, 80년 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오는 혁명은 총칼을 둘러싼 무력혁명보다는 선전전. 그 이제 그람시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진지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프로파간다 얘기를 했는데, 그람시가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아니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고 한 가지 얘기를 우리가 더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하철 끊어지잖아. 일단 마무리합시다. 지금 프로파간다 영화에 천국이 있죠. 어디죠?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야.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어쩌면 제가 월요일날 KBS 나가서 그 얘기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또 그 예. 얘기를 또. 또 한번 띄워드리려고 우리 스탠리 형이 그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날 더 라이브 가서 말씀하셨는데 중국 하면 한동안 일종의 것도 프로파간다 영화죠. 지하 전형. 정부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이 정말 한국의 영화인들도 존경에 맞지 않았는데 그때 잘 나가던 영화인들 다 돌아섰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지금은 정부 찬양 영화 찍고 있어요. 개박살 났지. 예. 개박살. 중국은 통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영화 자체의 질이 한없이 추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얘기를 확대할게요. 죄송합니다. 대놓고 중국을 비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친중이고 이 사람은 빨갱이다라는 어떤 아주 그 황당무계한 프레임이 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알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저를 포함해서 이 새끼는 진북이에요. 그럼 맞죠? 이 새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됩니다. 예. 나는 한편으로는 근데 정부가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뭐 비판 성명을 내거나 예. 홍콩시를 맞아요. 지지하지 예. 못하는 항목을 낸 건 이해가 가요. 예.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문제는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꼬이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이 없어가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나 본데 대표적인 친중 정치 지도자는 우리 위대하신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분은 전승기념일에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시진핑 옆에 서가지고 중국 만세를 외치셨던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대. 그리고 그 어떤 대통령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이 논조를 보였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세요. 지금의 문통은 잽이 안 될 정도로. 왜냐? 대한민국 여성 1호 대통령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강경한 입장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가서 팔이 비틀려왔는지 그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그분. 예.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렇죠. 예. 그 사드도 들어오고 이제 뭐 그런 어정쩡한 합의를 맺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의 논지는 그 중국은 어쨌든 상식과 합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비판할 거 비판해야 되지만 못하는 거 못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 같이 자유로운 또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은 비판할 수 있어야지. 물론 이러다가 이제 조용히 끌려가가지고 또 어디. 네. 저는 이거 제 의심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CG동원한 판타지 영화들 사극들을 최근에 주구장창 만들어낸 이유가 결국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럼. 프로파간다다. 그리고 거기 최전선에 있는 부역자 우리 청룽 형님, 제키챈 형님. 그래서 아주 재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 한창 홍콩시 할 때 김우성 배우가 자기 중국 애들이 그렇게 와서 깠다며. 예, 그때 천원문 사진 딱 올려놨다며. 예. 멋지다 김우성. 그리고 저는 뭐 중국 안 가면 되니까 중국들 안 받으면 되지 뭐. 주윤발 형님, 황추생 형님 이런 분들 차라리 그러니까. 한국에 오셨으면.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거의 모든 영화는 프로파간다죠. 다만 그것이 영화인 개인의 프로파간다인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권력, 그게 국가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권력과 결합했을 때의 프로파간다는 단호히 나는 거부하고 싶다. 지금 베이커 스트리님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인 것도 참점 좀 올렸는데 참 복잡한 문제예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떠한 큰 권력과 결합된 프로파간다에 대한 반대 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또한 동시에 영화라든지 그런 매체를 수용한 수용자 입장에서 이 매체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흔히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 쓰잖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독해력. 네, 그 독해력을 얼마나 키울 것인가라는 부분도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미디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 독자 스스로가 자신의 주관과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다 보란 말이야. 아무렇게나 짬뽕으로 보란 얘기는 아니고요. 예, 베이커 스테이트님이 스탠리님 중국에서 가위 리메이크하자고 하면요, 당연히 하죠. 아, 돈 주는데. 예. 예. 아마 가위가 날아가서 막 대통령 머리 찌르고 이런 것도 찍을 수 있을 가능한 한 많이 받을 예. 겁니다. 예. 예, 그래야죠. 예. 예, 하여튼 오늘은 프로파간다 영화 이야기 했는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안 먹힙니다. 그렇게까지. 대놓고 하는 건 안 대놓고 먹혀요. 하면, 어쨌든 프로파간다는요, 촌스러워요. 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가 먼저 예. 드러나니까. 예,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촌스러운 거고, 그 의도들이 자연스럽게 영화의 힘에 의해 가려진 영화들. 그게 바로 이제 전함 포첨킨. 의지의 승리 같은 영화들인 거죠. 예. 저는 가장 뛰어난 프로파간다 영화로 톰 행크스가 나왔던 영화 갑자기 제목이 포레스트 검프. 검프. 그 영화를 꼽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포레스트 검프하고 국제시장을 같은 에피소드에서 얘기하니까 뭐 자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 하여튼 여러분들도 뭐 요즘은 뭐 프로파간다에 그렇게 넘어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솔직히 강철비 이거 프로파간다 있다 쳐. 강철비 2 보고 나서 아 씨발 진짜 나 이제 앞으로 민주당 지지해야지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일단 예. 그 비판한 유튜버는 남의 영화 소스는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그리고 병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프로파간다 영화는 뭔가 난 그거 궁금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프로파간다 영화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툭 들어가니까는 당황스러운데. 고질라?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과시하는 영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파간다라는 정의를 할 때 좀 더 좁게 정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재 헤게모니가 되고 있는 기득권 권력의 이득을 또 그들의 사상을 저변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영화라는 관점으로 좀 좁게 정의를 하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저기 닥터님 말씀하신 포레스트 검프라든지 국제시장 같은 영화 정말 저는 이제 그 사상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보고 있으면은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긴 하죠. 예, 오늘 프로파간다와 영화 이야기 촉수물은 말씀드렸는데 저기 예, 저는 촉수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촉수가 뭐예요, 도대체? 예, 그 뒤에 있네 뒤에. 예, 오늘 또 역시 뭐 여러 이야기 또 우리 멤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인데 그동안 한동안은 좀 이런 얘기 우리가 안 했었죠. 예. 예, 왜냐하면 돈 좀 벌어보려고 대중적인 이야기만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떠들었습니다. 예. 예, 하늘튼 오늘도 한 60분 넘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예고하자면 다음 주에는 닥터님의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을 진정 다음 영화 주 얘기입니다. 주제가 뭐죠? 무성영화 3대장. 무성영화 3대장. 네,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 해럴드 로이드인데 저는 주로 찰리 채플린 쪽을 맡고 버스터 키튼은 닥터님이 맡으시고 해럴드 로이드는 같이 나눠서 아마 해럴드 로이드는 파고님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일쪽으로 오면은 전 진짜 다음 주에 제가 나오면 진짜 관람객 모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 다음 주 주제는 무성대장 아니고요. 무성대장 절대 아니고요. 무성영화 3대장입니다. 무성영화 3대장 이야기. 그래서 무성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뭐. 그럼요. 예, 뭐 저희가 뭐 영화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다 본 것도 아니고. 예, 아는 것만 이야기하지 뭐 아는 것만. 예. 역시 드림로드님이 명확하게 예, 얘기했습니다. 드림로드님이 또 지적해 주시네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무성 코미디 3대장이라. 정확한 얘기네. 예. 야, 역시 팩트 체커 있어야 예. 돼. 예, 이번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우리 영화 친구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특별히 뭐 또 토요일날 추가 녹음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주제로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신 영화 친구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